오늘의 주인공도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같이 보며 공감해 주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등 하나만 켜진 부엌은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나는 그걸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선택하면 저랑 끝이에요. 알잖아요. 어머니 모시기 어렵다는 거죠. 그 말 이후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시골에서 전화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며칠째 몸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당신은 내가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였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선희의 말이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들렸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내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내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으리라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의 사연을 더 들어보시고 함께 공감해 주세요. 나는 올해 68입니다. 30년을 다닌 회사를 떠난 지 이제 2해가 지났습니다. 퇴직한다는 게 어떤 건지 막상 회사 문을 나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시간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생기자 오히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매일 오전 동네 공원에 나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집에만 있으면 선희와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말없이 TV를 보거나 각자 방에 있게 됩니다. 그게 불편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편한 것도 아닙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를 바라봅니다. 비둘기는 먹이를 찾아 고개를 까닥이며 걸어 다닙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봅니다. 별 생각 없이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갑 안쪽 칸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닳았습니다. 꺼내면 색이 바랜 어머니 얼굴이 나옵니다. 웃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이 납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2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딸 수진이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아빠, 이번엔 같이 가요. 오빠도 온대요. 그래, 알겠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따뜻했지만 나는 그 온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지으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많은 걸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다녔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그게 전부인 해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그게 저한테 좋았으니까요. 40대에 접어들 무렵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밭에 나가기 힘들다고 하셨고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것인지를 두고 선희와 나 사이에 처음으로 진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선희는 처음부터 반대였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아이들 공부, 공간, 돈. 하지만 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 집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때의 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 소리를 들었지만 집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선희가 강하면 내가 물러서고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게 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지내신 지 꽤 됐을 때였습니다. 명절마다 잠깐씩 뵙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 추석에 갔더니 어머니가 눈에 띄게 야위어 계셨습니다. 밥은 드시냐고 물으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괜찮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옆에 잠깐 앉았다가 금세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면서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다 멈추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날 어머니 옆에 제대로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선희 눈치를 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명절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말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건네시려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가져오신 것들을 조용히 부엌 한편에 두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선희는 어머니를 나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놓고 뭐라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차가웠습니다. 밥 먹을 때 어머니 쪽을 보지 않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고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면 짧게 대답하고 끝냈습니다. 그 차가움이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느껴지셨을까? 나는 자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나는 회사 일이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팀장 자리를 맡고 있었고 실적 압박도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지쳤고 주말에는 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조금 이따 전화해야지라고 생각했고 그 전화는 절반쯤은 잊혀지곤 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먼저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친구분이 내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밥을 잘 안 드신다고, 무릎이 더 나빠져서 혼자 장을 보러 가시기도 힘들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선희에게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선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상황 알잖아요. 방도 없고 아이들 수험생이고. 당신이 한번 생각해봐요. 현실적으로.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되면 선희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그 뒤가 얼마나 냉랭해질지 그게 먼저 생각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나는 괜찮다. 걱정 마라. 그 말씀 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더 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웃 어른이 발견하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자 두는 건 이제 안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선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단호했고 나는 흔들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 바깥은 조용했고 안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저녁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 어머니 선택하면 저랑 끝이에요. 알잖아요. 어머니 모시기 어렵다는 거 주소. 그 말이 아직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선희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단단히 결심하고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번호가 저장된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는 분명 받으실 겁니다. 늦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혼자 그러고 계실 겁니다.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서 밥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학교 갈 때 문 앞에 서서 가방끈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게 매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시골에서 혼자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다리도 불편하신 채로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희와의 3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힘든 시절에 버텨온 것들. 선희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보였습니다. 그 마음도 알았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계속 흘렀습니다. 친구 병수가 전에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재호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라. 지금 편한 게 나중에 편한 게 아닌 수가 있어.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반드시. 자, 그럼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선택에 따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시겠어.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나도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은 멀지 않은 곳에 마련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반기셨습니다. 밥은 드시냐고, 주무시기는 하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2달째부터는 격주로 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졌고 아이들 학원비 문제도 있었습니다. 3달째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선희와 크게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컸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 탈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유 없이 밥맛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술을 한잔하고 혼자 TV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2년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사실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일치기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내내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효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골 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 낡은 서랍 안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재호야, 엄마는 괜찮다. 내가 잘 살면 됐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요양원에서도, 편지에서도, 전화에서도.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비둘기는 오늘도 고개를 까닥입니다. 딸 수진이가 기일에 맞춰 온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희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것들이 있고 함께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하냐고 물으면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병수가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호야, 너 지금 사는 게 사는 거냐, 버티는 거냐? 나는 그 말에 아직 대답을 못했습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상상해 볼까요?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식탁, 꺼진 전화기, 닫힌 안방문. 선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선택하면 저랑 끝이에요. 알잖아요. 어머니 모시기 어렵다는 거 주소. 나는 그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편한 것이 나중에 편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병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대화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그 밤에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갔을까?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재호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말씀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싸웠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2주 뒤에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위를 조용히 둘러보셨습니다. 나는 그 눈길이 어딘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인가 하고. 처음 한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주로 지내셨고 식사 시간에만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딸 수진이가 달랐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숙제가 있어도 피곤해도 그 문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 문을 여셨습니다. 수진이가 들어가면 어머니는 낡은 과자를 꺼내주셨고 수진이는 그걸 받아 먹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선희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을 때 선희가 파스를 갖다 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3년을 더 사셨습니다. 마지막 무렵에는 거의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나는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 옆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냥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던 날 나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으시기 전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고맙다. 엄마 외롭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금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수진이 딸, 그러니까 내 손녀 은서가 앉아 있습니다. 7살입니다. 은서가 비둘기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 비둘기 이름이 뭐예요? 나는 잠깐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합니다. 글쎄, 할아버지도 모르겠는데 같이 지어볼까? 은서가 웃습니다. 수진이가 전에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나 할머니 기억이 있어.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빠는 몰라. 나는 그 말을 자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을 이제는 그냥 믿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봅니다. 늦게 배운 것이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서 내가 들었던 전화 한 통이 남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